자, 그럼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처음에 제가 생각해 본 이슈는 요즘 미국 시장이 좋잖아요. 네. 또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사상 최고치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과연 미국 시장에 그러면 리스크, 미국 시장은 언제 그러면 주식을 좀 팔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네. 미국 시장이 오히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AI인데 오히려 결국은 여기서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지난 2주 동안에 미국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빼고 다 이제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해보고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IT 업체들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좀 좋았고요. 근데 그 실적들을 좀 자세히 좀 뜯어보니까 약간 좀 꺼림칙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예.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 회사에 현금이 쌓였습니다. 예.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쌓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의 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네 개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남은 그렇죠. 잉여현금 흐름은 지난 2년 동안에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줄어든 거죠? 너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지출이 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 거에서 일부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경쟁이 세게 붙다 그렇죠. 보니까 급하니까요. 붙다 보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또 회사에 지금 남겨져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 점점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잘 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미래의 어떤 그 기업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 같은 회사들은 이 AI 투자를 통해서 인당 SNS 사용 시간이 는다라든지 인당 광고 매출이 는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어떤 성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회사가 투자를 계속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악화되다 보면은 결국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의 증가 속도가 지금의 어떤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미국 시장을 빅테크 위주로 보고 AI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만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는 어쨌든 AI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조금씩 갈려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테크 투자, 이 AI 투자도 언젠가는 끝이 나올 텐데 결국은 각 기업들의 현금이 다 떨어지는 순간에 이런 어떤 그 투자의 어떤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아마도 지금은 AI 쪽을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뒤, 3년 뒤까지는 보장을 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닝 시즌마다 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에 이제 가이던스, EPS, 매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버블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버블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월가에서 버블이 많이 낀 기업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팔란티어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제가 팔란티어도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은 논리로 좀 뜯어봤는데 팔란티어는 아직은 좀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S&P 500, 그러니까 500개 미국의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비싼 회사입니다.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는 뭐 230배가 넘으니까 네. 예전에 테슬라를 좀 넘어서는 대단하네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팔런티어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열광하는지를 그게 궁금한 거죠. 좀 제가 두 가지로 좀 살펴봤는데 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입니다. 예. 이 팔런티어는 그 회사 직원이 3,900명, 4,0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2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그렇죠. 넘어섰습니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연간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팔란티어의 한 명당 매출액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하고 아마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 사이즈나 규모는 엄청 적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의 거의 맞먹는 생산성 예. 또는 돈 버는 능력,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팔런티어와 빅테크 기업들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팔런티어의 포인트는 인당 매출액이 아마존과 테슬라를 넘어선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는 커지면 커질수록 빅테크 기업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반증이 같다. 아닌가. 예. 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우수성입니다. 이제 팔런티어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뭐 CIA, FBI, 미국 국방성을 고객들로 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팔런티어가 뭘 하냐? 결국은 트럼프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장 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되게 좀 나쁜 것 같은데요. 네. 팔런티어가 뭘 도와주냐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도와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팔런티어가 다 수집하고 다 통합을 해서 불법 이민자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를 이 회사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 때도 적의 그러니까 이란이나 그 위치를 드론의 위치를 이 회사의 솔루션으로 파악을 해서 요거를 또 중동이나 사우디나 뭐 이스라엘에다가 또 파는 역할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뭐 미국의 식약청 같은 경우에도 의약 허가 처리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시간들을 많이 단축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맞는 박사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우수한 정부, 미국 정부의 많이 도와주는 역할들을 함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민간에 있어서의 매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방산 업종들 좋게 보기도 하고 뭐 미국의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저희 한국에서도 좋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방산업체 그리고 방위산업은 사실은 이제 정부로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규모는 되게 늘릴 수는 있어도 이익 마진이 되게 높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민간 기업이 돈 많이 벌도록 엄청나게 지출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있어서 업사이드가 계속해서 커진다. 그래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 또는 진화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죠.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 그리고 달러 약세 가능성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요즘 다들 이제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이 쿠들러 연준 이사 대신에 이제 스티븐 미란을 다시 이제 이사로 선임을 했는데 이거 때문에 저는 그래도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높잖아요. 예. 미국의 인플레가 2.7%가 음. 넘는데 여기서 단기 금리를 내리면 또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계속 살아 있을 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많이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도 사실은 금리는 안 내려간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대신에 이렇게 단기 금리를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달러가 약해질 거고, 달러가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미국 건너편에 있는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자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뭐 저희 시장으로 돌아서면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90원대, 뭐 어제도 이제 1,380원대 갔습니다만은 1,400원대에는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 좀 보여지고, 오히려 그래서 연준 의장을 교체하고 연준 이사를 바뀌는 게 저희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 국채금리,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4% 아래로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또 달러 약세까지 좀 전망하고 계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끝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사실 8월 1일 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해서 네. 뭐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다시 회복을 해서 뭐 크게 충격을 더 이상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급락은 하진 않았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그 7월 31일 이후로 주가가 오른 업종들을 보면은 의외로 뭐 그 배터리와 같이 예. 그동안 약했던 업종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화장품 같은 업종들이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의외로 또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들은 또 좀 약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증권, 그다음에 지주사 이런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가 좀 약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은 방향성을 약간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전히 좀 시장은 크게 위가 업사이드가 보이지 않는 약간 좀 숨고르기 내지는 순환매 국면에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적 시즌의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또 약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